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내 몸이 혈당은 다스리게 만들어야 오래 버틴다. 그러려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보다 높아진 당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눈이나 신장, 말초신경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 뇌혈관 질환을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 혈당보다 살짝 높은 전 당뇨 단계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공복 혈당이 100을 넘고 식후 2시간 수치가 약 140을 웃돌면 이미 경고등이 한번 켜진 거예요. 다행히 2단계에서 식사와 생활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을 드신 뒤 3시간 이상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 3시간과 밤잠 7시간을 합치면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게 되는데 그 사이 인슐린도 숨을 돌리고 간과 근육이 쌓인 포도당을 천천히 소모하죠.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20 정도 뚝 떨어지신다는 분들 많아요. 둘째, 식사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밥부터 넣지 말고 먼저 채소를,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를 가볍게 채워주면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이라도 먼저 드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걱정도 크지 않아요. 닭가슴살이나 연두부, 견과류 한 줌도 좋아요. 셋째,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서너 층 올라가거나 집안을 왕복으로 걸으셔도 되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한 번에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을 3번씩 움직이는 쪽이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하체 근육이 혈당을 제일 많이 저장하니 스쿼트처럼 허벅지를 쓰는 동작이면 금상첨화죠. 무릎이 불편하시면 벽에 등을 대고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하죠. 이 3가지 기본기를 깔고 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남겠죠. 먼저 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착한 식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은 들고 다니기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또 잡아주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달콤하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당 흡수를 천천히 끌고 가죠. 생으로 씹어도 좋고 생즙으로 갈아도 다른 과일 주스처럼 혈당이 확 오르진 않아요. 세 번째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예요.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죠. 국, 무침,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맛이 과하지 않아 매일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흰쌀, 흰 밀가루처럼 속이 비어있는 하얀 탄수화물 대신 현미귀리, 보리 같은 거친 곡물을 40에서 50%만 섞어도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요. 현미가 소화에 부담되면 오븐도미처럼 겉껍질을 살짝 깎은 쌀을 쓰시면 되죠. 귀리죽 한 그릇, 현미죽 한 그릇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다섯 번째는 콩과 두부예요. 콩단백은 식물성이라 지방이 거의 없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까지 보태주죠. 두부는 팩재로 들고 다니며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국,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죠.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약간, 들깨가루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죠. 단, 무첨가 무가당 제품인지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요. 피해야 할 음식도 짚어야겠죠. 첫 번째는 말린 과일. 수분이 빠진 자리만큼 당 성분이 농축돼서 한 줌만 집어도 혈당이 훌쩍 올라가요. 같은 과일이면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고, 둘째는 각종 단맛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 한 8개가 들어가니 식단 관리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흐린다는 보고가 많으니 가급적 물이나 설탕 없이 우린 차를 선택하세요. 셋째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 하루 2-3잔씩 계속 쌓이면 혈당은 물론 체지방까지 늘어나겠죠. 카페인이 필요하면 혈당 없는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흰 밀가루죠. 새하얀 빵과 국수, 케이크, 과자는 속이 비어 있어서 입에 넣는 즉시 포도당으로 풀리죠. 빵이 먹고 싶을 때는 통밀빵으로, 면이 당길 때는 메밀면이나 겉면에 채소를 듬뿍 한번 넣어보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면 나트륨과 탄수화물 섭취는 절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살이 빠져서 힘든 마른 당뇨인데 더 먹으라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한 열량을 꾸준히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밥은 흰쌀보다는 잡곡과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을,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으로 채우면 혈당은 안정되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죠. 반면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식사량을 10%만 줄이고 탄산음료, 과자처럼 비어있는 열량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당이 함께 내려가죠. 아침에는 귀리죽 반 공기에 미역국, 삶은 달걀 한 알, 김치 작은 접시, 점심은 현미, 힐산 5대5로 지은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식사 전에 상추, 오이 몇 개를 속을 달래면 좋겠죠. 저녁은 고구마 작은 거 하나, 구운 생선 토막, 들깨 넣은 미역 무침, 10분 산책, 이렇게만 잡아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고루 맞고 나트륨과 당분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혹시 아이고 나는 몇 끼니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없어서 공복이 길어질 수가 없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12시간 공복은 하루 3끼를 드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든든히 잡곡밥을 드시고 점심을 정오쯤, 저녁을 오후
6시 전에 마치면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딱 13시간 공복이 되죠. 정 불안하면 저녁 식사량을 살짝 줄이고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처음에는 헛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깨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슐린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내놔 포도당을 세포 속 창고에 넣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루 종일 간식이 끊이지 않으면 인슐린은 계속 일하게 돼요. 지친 인슐린은 열쇠 구멍을 잘 찾지 못해서 문을 덜 열고 그 결과 혈당이 자꾸 혈관에 남아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니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간식도 설탕 한 알도 우유 한 모금도 끊고 인슐린에게 휴가를 줘야 돼요. 식재료를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죠. 마트 선반 맨 위함에 아래 칸을 눈여겨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통곡물 무첨가 제품은 광고비가 적어 가운데 칸에는 잘 놓이지 않아요. 포장지에 무가당 저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 첫 줄에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등등이 보이면 카트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반면에 현미 70, 귀리 20처럼 식물 이름이 길게 적혀 있으면 대체로 믿을만 하죠. 같은 감자라도 튀기면 혈당 지수가 70이 넘지만 껍질째 쪄서 식혀서 샐러드로 먹으면 50대로 내려가죠.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덤분이 생겨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먹는 것보다 한 김 식힌 뒤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한결 완만해지죠. 짠맛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양념을 세게 하는데 나트륨 과잉은 신장의 무리를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요. 김치나 된장, 젓갈은 적당히 드시되 시판 조미료, 라면, 스프, 소시지, 양념처럼 첨가된 소금은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아침 혈당을 재는 습관이 아직 안 들이셨다면 오늘부터 달력이나 노트 안쪽에 숫자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6월 25일 전날 저녁 간식 없음, 10시 취침,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해도 좋죠. 닷새만 지나도 본인에게 맞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95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통 그 전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찍 주무셨을 때 얘기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바로잡는 과정이 약보다 값진 맞춤 처방이 되겠죠.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나이가 70인데 무슨 운동을 하고 손살해지시는 분들은 저는 10+3 법칙을 권해요. 아침 식후 10분 산책, 점심 10분 계단 오르기, 저녁 식후 실내 자전거. 허리가 약하면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 책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분은 수건을 깔고 맨발로 공을 굴리는 족저 마사지만 해도 혈류가 활발해져요. 또 하나, 나무 그늘에서 심호흡을 하면 5분간 눈을 감아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안정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독일의 12년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당뇨 위험이 45% 정도 높아진다고도 해요. 짧게라도 숨고르기 시간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통밀빵이 당길 때는 삶은 달걀, 채소를 끼워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설탕 없는 머스타드만 살짝 바르시고, 이렇게 드시면 10분 산책을 더하면 식후 혈당이 40 정도 덜 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과일만 요구르트, 과일즙, 건강 음료에도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과라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훨씬 더 좋고, 사과 반 개가 텁텁하다면 땅콩버터 티스푼 하나 곁들이세요.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해줄 거예요. 집안일도 운동이 되죠. 걸레질, 빨리 넘기, 화분 돌보기, 손주 하나 올리니 전부 유산소의 근력에 해당되죠. 호흡을 3번 길게 내쉬고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면 안전하고 효과가 크죠. 이렇게 하루 약 200칼로리만 더 소비돼도 한 달에 체지방이 1kg 이상 줄어들겠죠. 약은 사다리예요. 혈당이 매우 높을 때는 사다리를 붙잡고 빨리 내려오는 게 맞지만, 내려온 뒤에는 생활 습관이 초석을 다져 다시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류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가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뭐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돋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시오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정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역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예방됩니다. 평소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암 예방 등등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심혈관 지방 예방해주고 뇌신경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요. 쉽게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이 되죠.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켜요. 장애도 일으키고 뇌 건강에도 정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물질이에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들기름은 그러면 미역국에 안 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대파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대파를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근데 유독 미역국 끓일 때는 왜 대파가 안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미역이랑 대파 둘 다 이 알기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기인산 때문에 미끌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돼요. 이 미역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거의 한 900mg 이상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대략 한 100g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이 굉장히 많죠. 성인 기준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약 600ml에서 700ml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미역국으로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죠.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대체식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 정도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인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이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줘요. 이렇게 되면 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미역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인데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알긴산은 우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어요. 어떤 추적 검사를 했냐? 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을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나 낮았어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분비도 같이 조절해준다고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도 시키고 체중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 미역은 피를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줘요.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줘서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산모의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 아니라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줘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곤하고 무력감도 있고 이렇게 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몸의 영양소도 소모하지 않게 돼서 체중도 증가되는데 이때는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 중에 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대략 2.4mg 정도예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만 드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요오드도 과하게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요오드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갑상선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죠. 특별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도 주의하시는 게 좋고 갑상선은 우리 몸의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또 하나예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갑상선은 T3 호르몬, T4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들을 우리 몸에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 역할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증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돼서 염증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갑상선염도 유발될 수 있고 극히 드물지만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식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이 미역 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미역 귀가 항암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후코이단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등 백혈병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도 원활하게 해줘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함께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토마토가 이 채소의 왕으로 불리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노화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과 이 미역의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만나 강력한 항암 작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으로는 두부가 있어요.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은 우리가 흔히 인삼, 홍삼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굉장히 기적과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연구도 요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배출시키고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요오드랑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를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어느 정도 배출시켜줘서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많은데 골다공증이 왜 생기지?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우리 몸에 쌓여서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 석회화도 일으키고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되는데, 이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 중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단백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비타민 K2가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었는데, 비타민 K2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허가가 나서 지금은 요새 영양제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돼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미역은 알카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카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